안녕하세요, 디바인입니다. 우선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제가 요새 고민이 있어서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남겼었는데 다들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많아서 댓글을 하나하나 달지는 못했지만 전부 다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확신이 좀 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기존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채널 잘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평가 우량주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국내에 수입은 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숨겨진 보석들을 소개합니다. 다만 이 집 와인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와인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량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막상 구하려고 했는데 수량은 없을 수가 있다. 이거는 일단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때로와의 재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수입량이 많지 않을 걸 알면서 이 와인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품종이 국내에서 인기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소개를 해도 아마 많이 안 구하실 거예요. 오늘 와인은 독일에서 리슬링으로 만드는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이요. 매니아 분들 중에는 없어서 못 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리슬링은 국내에서 인기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보통 레드 와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독일 와인이 라벨이 어렵기도 하고요. 하지만 리슬링의 매력을 아는 분들이라면, 와인의 산미를 즐길 줄 아는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될 겁니다. 구매 계획이 없더라도 지식적으로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빠르게 시작합니다. 독일이야말로 애주가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맥주도 맛이 있는데 와인도 맛이 있어요. 맥주파도 행복하고 와인파도 행복한 나라예요. 어쨌든 오늘도 질문으로 시작해봅니다. 독일 와인 하면 어떤 지역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모젤이 가장 먼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우리에게 익숙한 킹성비 와인이기 때문에. 마주 앉아 먹는 마주왕. 근데 오늘은 모젤이 아닙니다. 모젤이랑 같이 언급이 되는 대표적인 지역들로 라인가우랑 라인헤센이 있어요. 오늘 와인은 라인헤센이라는 지역에서 나온 와인입니다. 근데 이게 다 연관이 있는 지역이라서 아예 지역 설명을 하면서 이거 3개를 다 언급을 할 거예요. 다른 지역은 오늘 와인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니까 분량상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이 북반구 와인 국가들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날씨가 서늘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포도 재배자들의 미션이 포도를 잘 익게 만드는 거였어요. 전통적으로 그래 왔어요. 왜냐면 기후가 서늘해서 포도가 잘 안 익으니까. 요새 더운 지역 와인들이 어떻게든 서늘한 풍미를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여기는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온기를 품어야 돼요. 지구온난화 현상이 그나마 좋은 영향으로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을 생각해보고 모젤 지역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여기가 독일에서 와인 명산지가 됐을까요?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독일이 이렇게 있으면 대충 9시 방향의 대각선으로 보이는 게 모젤강이에요. 확대해서 보면 완전 굽어졌죠? 굽어진 정도가 엄청나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와인 국가에서 강은 좀 특별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햇빛을 반사해서 포도밭에 반사열을 가하고 급격한 기온 변화를 막아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모젤에서는 포도밭이 강 주위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이랑 같이 눈에 띄는 게 포도밭 경사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각도가 이래요. 대각선으로 일조량을 최대한 고르게 받고 반사열도 고르게 받는 거예요. 이게 낭떠러지 비슷하다 보니까 일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힘들게 재배해서 와인을 만들어야 겨우겨우 알코올이 12도 정도가 뽑힙니다. 아, 모젤은 굽이치는 강이랑 경사진 포도밭이 유명하구나. 좀 신비한 느낌이 있는 지역이구나. 그러면 라인가우는 어떤 지역이야? 모젤이 여기 있으면 라인가우는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길게 위치해 있습니다. 모젤하고 좀 다르죠? 모젤만큼 엄청 경사지진 않았지만은 여기는 기본적인 기후 조건이 좋아요. 정담양 포도밭들이 쭈르르 있는 곳이에요. 마찬가지로 해가 잘 드는 곳입니다. 북반구에서는 남향 위치가 중요하죠. 우리 집 구하러 다닐 때 생각해보세요. 해가 잘 든다고 정남향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기는 라인강 주변에 있고 해가 잘 들어서 포도를 기르기에 용이한 조건에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마트에서 종종 몰리는 슐로스볼라스 있죠? 현존하는 와이너리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곳이라고 하는 그 와이너리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리슬링이 최초로 재배된 지역이 또 라인가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라인가우는 전통적인 느낌이 있는 지역이에요. 라인가우는 가우가 있다. 오케이, 라인가우까지 알겠어. 그러면 라인헤센은 뭐야? 라인헤센은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라인가우의 10배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이게 다 라인헤센이에요. 여기는 앞에 두 지역보다는 명성이 떨어져요.
왜냐면 옛날에 여기가 독일의 벌크 와인 생산지였어요. 리프라우엔 밀이라는 저품질의 달콤한 와인이 나오던 곳이에요. 한마디로 독일에서 모젤이랑 라인가우의 명성에 눌려있던 지역이에요. 쭈구리였어요. 근데 이 지역에서 저품질 와인 인식을 바꾼 영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라인헤센의 달스하임이란 동네에서 와인을 만드는 켈러예요. 근데 오늘 다룰 와이너리가 켈러가 아니니까 이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라인헤센에서도 고품질의 와인이 주로 나오는 조그마한 세부 지역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오른쪽 끝에서 라인강을 마주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나케나임이라는 마을하고 니어슈타인이라는 마을이 보이시죠? 여기를 잇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라인테라스라는 이름이 따로 붙어요. 여기는 강을 끼고는 있지만 라인가우처럼 정남향의 위치도 아니고 모젤처럼 엄청난 강사의 포도밭도 없어요. 고만고만한 비탈 지역입니다. 그런데 토양이 특별합니다. 이게 이 지역의 포인트예요. 나케나임부터 니어슈타인 사이에 로터항이라고 부르는 비탈 지역이 있어요. 여기에 특급 포도밭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가 이전에 다뤘던 쿠나와라처럼 붉은색 토양이 있는 지역이에요. 철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향신료 풍미가 뛰어난 와인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가 어떻게 알아? 제시스 누나가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지역을 부흥시키고 있는 생산자 중에 퀼링 앤 길로트라는 생산자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멀리 돌아온 거예요. 모젤이랑 라인가우에 눌려있던 라인헤센의 위상을 되찾고 있는 생산자라는 게 이번 컨텐츠의 방향인데,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 모젤은 왜 유명하고 라인가우는 또 왜 유명한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지도로 같이 봤으니까 이제는 이해가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이 집 와인이 한독 와인에서 작년 여름부터 수입이 되는 것 같아요. 때로와 장터 때마다, 그리고 월 행사 때마다 자주 나오는데 후기가 없어요. 한마디로 인기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가 무시할 수 있는 생산자가 아니에요. 아까 라인헤센 지역의 영웅을 말했죠. 이 지역의 이미지를 바꾼 켈러라는 생산자가 있다고 언급을 드렸어요. 거기가 이 라인 테라스의 단일 포도밭들에서 와인을 만듭니다. 그 중에 히핑이라는 포도밭이 있어요. 아까 말한 로터황이라는 붉은 비탈에 위치한 포도밭이에요. 이건 위키피디아에도 문서가 있어요. 그만큼 역사가 오래된 포도밭입니다. 평점과 가격은 이 정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훨씬 비싸겠죠. 이거는 퀄도 퀄이지만 와인이 명품화가 된 케이스예요. 근데 퀼링 앤 길로트도 이 똑같은 밭에서 와인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밭뿐만이 아니라 로터황의 특급 포도밭들을 여기도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VDP 멤버니까 당연히 그로스게백스 등급으로 와인이 나옵니다. 독수리 문양이 붙은 독일 와인은 이거저거 따지지 말고 그냥 믿고 살아,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아요. VDP 얘기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 썰 한번 풀어드릴게요. 어쨌든 이 싱글 비냐드 와인도 평가가 굉장히 좋은데 켈러의 와인이랑 비교하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국내 장터가로 한 11만원에서 12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제 경제 수준으로는 좀 부담이 되는 와인인데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셀러링에 참고를 해볼만 하죠. 어쨌든 이 집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와인 중에 그로스게백스 등급 아래 와인들로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름이 나케나임, 오펜하임, 니어슈타인 이렇게 셋이에요. 이게 2018년 빈티지부터는 VDP에서 프리미에 크리에 해당하는 에르스트 라게 등급으로 포함이 된다고 해요. 대충 3만원대 후반에서 4만원 초중반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퀄리티는 프리미에 크리인 거죠. 라인헤센 지역이라서 아무래도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이름들은 뭐냐? 다 이 지역들의 이름입니다. 각 지역의 때루아를 반영한 와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생산자가 말하기를 나케나임은 이 지역의 특징적인 로터항의 붉은 비탈 때루아를 포함한 지역이고 오펜하임은 석회암지대라고 합니다. 니어슈타인은 셋 중에서 가장 비싼데 가장 고지대에 위치해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두 지역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복합적인 풍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나케나임은 이번에 사서 아직 안 먹어봤고 오펜하임만 2번 먹어봤거든요. 페트롤 풍미가 강하지 않으면서 산도가 짜릿한 되게 발랄한 리슬링이었어요. 뭐 깔구석이 없어요. 며칠 전에 친구들이랑 먹으면서 열었는데 이때도 저는 이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라인헤센에서도 좋은 와인이 나오는 라인테라스라는 세부 지역이 있다는 거, 그래서 가성비로 따지고 들어가면 매력적인 와인들이 많다는 거, 이거는 기억해둘만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독일 드라이 리슬링의 최고 장점은 도수가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도수가 12도예요. 부담이 없어서 진짜 꿀떡꿀떡 넘어가요.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굉장히 기분 좋게 마실 수 있는 화이트 와인으로 추천을 해봅니다. 제가 주머니 여유가 좀 있고 테이스팅 능력도 좋으면 새 와인을 직접 마시면서 비교를 해볼 수도 있을 건데 제 능력이 그렇게는 안 돼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름만 듣던 와인 한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가는 시간이었다면, 그리고 새로운 와이너리에 대해서 알고 가는 시간이었다면 남는 게 있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독일의 와인 산지와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와이너리 하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와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맛있다. 지금까지 디바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